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5월 27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에 암호화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6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옵티미즘과 기타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인 BNB입니다. BNB는 2017년도에 세계 최대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ICO를 통해서 출시한 가상자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용 코인으로 런치패드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 수수료, 덱스 거래 수수료, 바이낸스 체인 트랜잭션 수수료 등에도 BNB 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디파이나 NFT 구매를 위한 서비스에도 BNB 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BNB 코인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6시 30분에 루반 하드포크를 진행합니다. 루반 하드포크는 3가지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된 개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네트워크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반 하드포크는 BEP126, BEP174, BEP221의 3가지 제안을 통합한 하드포크입니다. 가장 먼저 BEP126은 Fast Finality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블록이 확정되면 더 이상 해당 블록을 원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람들로부터 체인을 재구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선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BEP174로서 바이낸스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로스 체인 릴레이 관리를 도입합니다. 22년도에 암호화폐는 브릿지에 대한 공격이 많았고 실제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안겨주었습니다. BEP174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릴레이어들을 두고 릴레이어는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코인을 전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릴레이어들의 매니저를 도입할 예정이고 매니저는 릴레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즉 릴레이어들이 화이트 리스트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인 BEP221은 커멧 BFT 기술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에 새로운 계약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커멧 BFT 라이트 블록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계약은 다른 커멧 BFT 호환 블록체인에 특정 블록을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스토리지 중심의 BNB 그린필드나 BNB 체인과 같은 해당 블록체인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거래소별 점유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거래소별 점유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4%라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FTX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점유율이 무려 70%까지도 상승했습니다. BNB 코인은 바이낸스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사용되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지속적인 소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달에도 소각을 진행하였고 달러로 환산하면 약 6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거래소의 높은 점유율을 비롯해서 주기적인 소각으로 BNB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몇 가지 시장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USA 팩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A 팩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발머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를 출처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1980년도부터 기록된 연방정부의 재정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파랑색은 세수를 나타내고 회색은 지출을 나타냅니다. 2000년 이후를 기점으로 보면 정부의 세수보다도 지출이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부채 한도이며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출이 지속적으로 많게 될 경우 2년 뒤면 다시 한번 부채 한도 협상이 필요하고 매년 정기적인 이벤트로 시장의 불안감과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채권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어서 한정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도 갈수록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차트는 20년도부터 모기지 금리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23년도인 현재는 가장 높은 금리가 6.57%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2.7%나 높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금리의 상승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고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크게 유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주택의 구매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택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시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현재도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꺾이지 않고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제 저녁에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CNBC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는데 근접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무려 2.1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채 한도 합의 기대감에 나스닥이 2%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0.58%라는 상승에 그치면서 큰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PCE 지표는 예상치인 4.6%보다 높은 4.7%로 발표가 되었고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2%를 아직까지도 한참이나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고용과 소비가 모두 꺾이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GDP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CME 패드워치를 보면 25bp 인상이 71.1%로 크게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5bp 상승이 17.4%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17.4%에서 하루 전에 51.7% 그리고 현재는 71.1%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부채 한도와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실적을 함께 공개했는데 주간 실적을 살펴보면 어제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RNDR이
애플의 VR 출시 기대감으로 21.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0일 기준으로는 무려 100%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미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WWDC의 다른 호재 코인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코인들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상승률이 랭킹 6위, 1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0.75%가 상승한 모습, 그리고 BTC는 1.14%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변동성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5년 내에 최저치로 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의 양은 1786만 개로 전체 이더 공급량 대비 14% 정도만이 거래소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이 불안해지면서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매도 압력의 저하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점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지 않은 물량은 스테이킹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샤펠라 하드포크로 인해서 드디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토탈 스테이킹 밸류를 보면 스테이킹 수량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더리움의 시세의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증가된다라는 점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5월달에 보면 급속도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샤펠라 하드포크 이후에 더욱더 스테이킹 물량이 가중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더리움은 연간 0.682%씩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급량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고 스테이킹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이더리움은 꼭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